비밀이 없는 한 지혜는 없다. 네 번째 수업에서 우리가 침묵을 시키거나 덮어버린 것들은 마치 지하에 숨겨놓은 인지를 쫓아놓은 우리 관심을 얻어내려 더욱더 필수적으로 발버둥치게 된다. 헝가리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 한 공동이로 두 개의 의자를 앉으려면 하면 공동이가 반쪽이 된다. 만약 당신이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머지않아 당신을 집어삼킬 것이다. 자유로울 때면 우리는 진짜 삶을 살 수가 있다. 두 개의 의자에 간신히 걸터 앉은 것을 멈추고 온전해질 수 있다. 우리는 자신만의 의자에 편하게 푹 앉는 법을 배워야 한다. 로비는 두 여자 사이의 틈에서 힘들어하다가 나를 찾아왔다. 그제의 결혼 생활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로비는 남편을 까다로운 요구에 부응하느라고 기진맥진하는 상태였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냉담하고 공허해진 지 오래였다. 로비는 하루를 무사히 나기 위해서는 산소 호흡기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러다가 미안과 기쁨을 찾아서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다. 외도는 위험한 게임이다. 새로운 연인보다도 더 흥미진진한 것은 없다. 새 침대에 누워있을 때에는 누가 쓰레기를 내다버릴지, 누가 이를 축구 훈련에 차로 데려줄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로비는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옴싹달싹 못하게 된 상태에서 나와의 첫 번째 상담을 예약했다. 하지만 로비는 내려야 하는 근본적인 선택은 한 남자와 함께 있을지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로비는 남편이 했던 모든 것을 비밀로 하기를 연인과 할 터였고 다른 로맨틱한 관계에 다시 빠지더라도 마찬가지였다. 그녀 자신이 변화하기 선택하기 이전까지는 말이다. 그녀의 자유는 적합한 남자를 선택하는 일에 달려있지 않았다. 어떤 관계에서든 자신의 욕구, 희망 그리고 두려움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문제였다. 안타깝게도 이는 매우 흔한 문제이다. 열정과 연결감을 안고 시작한 결혼 생활이라 해도 점차 감방처럼 느껴지게 될 수 있다. 이 상황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일어나고 정확히 언제 어떻게 창설이 세워졌는지 알아내기는 어렵다. 인생에는 늘 방해물이 있기 마련이고 돈이나 일이나 아이들까지나 상대 가족이나 질병에 대한 스트레스, 커플에게는 이러한 짜증들을 해소하기 위해 시간이나 수단이 부족하다. 그래서 걱정과 상처와 분노는 점점 쌓여간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인간관계가 껄떨어지는 것은 어느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다. 두 사람 모두 그리움과 논쟁을 유지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 로빈의 남편은 완벽주의자였다. 솔직함은 자기 자신에게 사실대로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나는 로빈에게 원한다면 그녀를 계속 상담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달았다. 나는 로빈에게 두 가지 훈련 방법을 알려주었다. 첫 번째는 내가 활력 징후라고 부르는 방법이었다. 자신의 청혼을 확인하고 자신이 세상에 내뿜고 있는 자기 내면의 기호와 정서적인 날씨를 차려하려는 재빠른 방법이다. 우리는 항상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심지어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을 때조차도 그러하다.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유일한 때는 혼수 상태에 빠져 있을 때뿐이다. 하루에 몇 번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 자신의 신체를 점검하라. 그런 다음에 스스로 물어봐라. 나는 부드럽고 따뜻하다고 느끼고 있는가? 혹은 차갑고 뻣뻣하다고 느끼고 있는가? 로비는 자신이 얼마나 자주 뻣뻣하거나 완고하거나 폐쇄적인지 알아내는 것을 반기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로비는 자신의 정서적인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통해 점점 더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이때는 두 번째 훈련 방법을 소개했다. 패턴 중단이란 방법적인 습관적인 반응을 다른 어떤 것으로 의식적으로 교체하는 방법이다. 로비는 남편에게서 물러서거나 비밀을 지키고 싶을 때 그 자리에서 사라지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했다. 로비는 시선을 부드럽게 하고서 사랑에 담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그녀가 매우 오랫동안 하지 않은 일이었다.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로비는 남편의 손을 향해서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이는 치밀함을 향한 강한 한 걸음이었다. 이들에게는 관계를 다시 세우고자 한다면 보수해야 할 것이 여전히 많았다. 하지만 이들은 첫걸음을 떼었다. 자신의 일부를 숨기거나 거부하는 한 이유는 일어날 수 없다. 우리가 침묵시키거나 덮어버리는 것들은
마치 지하에 숨겨놓은 인질처럼 우리의 관심을 얻어내려 더욱더 필사적으로 발버둥치게 된다. 나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에 나의 과거를 숨기고 내게 일어났던 일은 상처고 비탄과 분노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었기 때문이다. 전쟁 후에 남편인 벨로와 함께 공산주의 유럽을 탈출하고 첫 딸 마리안나와 셋이 미국에 왔을 때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싶었다. 저는 사고를 당한 사람도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엄마도 되고 싶지 않았다. 나의 어려운 장에서 일하며 남자의 속은 설기에 풀린 실을 잘라내며 12개의 작은 물당 7센트를 받았다. 다른 사람들이 내 억양을 들을까봐 두려워서 겁에 질린 나머지 영어로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수십 년이 흐른 후에 임상심리학자로서 훈련 과정을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내 이중생활의 대가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스스로를 치료하지 않은 채 다른 이들을 치유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나는 사기꾼이었다. 밖에서 올 때 나는 정원이었다. 하지만 아이에서는 겁이 질린 16살짜리 여자아이가 현실부정, 과잉성취, 완벽주의라는 망토를 뒤집어쓰고 벌벌 떠고 있었다. 내가 진실과 마주 볼 마음을 먹을 때까지 나는 내 비밀을 가졌고 내 비밀은 나를 가졌다. 내 비밀은 내 아이들 또한 가졌다. 나는 이에 관해서 여전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점점 더 이해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부모가 헝가리 생존자인 루스는 부모의 침묵이 자신의 성장 과정에 미친 영향에 관해서 내게 말했다. 루스는 내면적인 경험, 외면적인 경험 사이에서 늘 단절이 존재했다. 루스의 부모는 현재에 대해서 긍정하는 반면에 과거에 대해서는 침묵했고 이는 루스를 불안하게 느끼게 했다. 즐거운 경험이든 일상적인 경험이든 많은 경험에 불길한 예감이 파고들었다. 부모가 가지는 무언의 트라우마와 공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어서 루스 역시 무언가가 잘못되었고 끔찍한 일이 곧 벌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루스는 성공적인 정신과 의사이자 어머니가 되었지만 루스의 막내 아들은 19살이 되었을 때 루스에게 자신과 헝가리에 내려가달라고 부탁했다. 아이는 더는 살아계시지 않은 조부모에게 관해서 더 알고 싶어 했다. 전 세계적으로 극우주의가 급부상하고 있고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역사를 반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아이는 자신의 특별히 과거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한다고 느꼈다. 그때 한 친구가 루스에게 책 한 권을 추천해줬다. 바로 내가 쓴 마음 감옥에서 탈출했습니다 였다. 루스는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부모의 과거와 똑같이 맞아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과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 나의 치유과정은 텍사스 대학교 동료학사로부터 빅터 프랭클 박사 죽음의 수행소에서 건네받고서 마침내 용기를 끌어모아 책을 읽고 나서야 비로소 시작이 되었다. 그는 수용소 갔을 때 30대였고 이미 명성이 자자한 정신과 의사였다. 나는 남자와 친구를 그리워하는 16살짜리 체조 선수이자 발레 학생이었다. 하지만 그가 우리의 공유된 과거에 대해서 쓴 글은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나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 비밀을 품고 숨어있기를 그만두고 과거와 싸우고 도망치기를 멈추는 것이었다. 그의 문장 그리고 나중에 그의 멘토링은 내게 진실을 바라본 후에 있는 그대로 표현할 용기와 영감을 주었다. 그리고 내 비밀을 말하는 과정에서 나는 나의 진짜 자아를 찾았다. 우리가 과거를 비밀로 덮어둘 때 진정한 이해와 해방은 일어날 수 없다. 우리는 부정 착각 혹은 최소화의 규정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때때로 비밀로 덮어두려는 요구는 무의식적으로나 이루어진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협박이나 강압을 통해 우리의 입을 틀어막기도 한다. 어떤 쪽이든 비밀은 해롭다. 수치심이 자라나는 풍토를 만들어내고 유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치심은 모든 중독의 핵심이다. 자유는 진실과 마주 대하고 진실을 말하는 데서 생긴다. 또한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자유는 오로지 우리가 자신의 내면의 사랑과 수용의 분위기를 만들 때만 얻을 수가 있다. 비밀에서 벗어나기 위한 핵심 열쇠는 만약에 당신이 한 공동이로 2개의 의자에 앉으려 한다면 공동이가 반쪽이 될 것이다. 2개의 의자를 나란히 놓아라. 한 개의 의자에 다리를 꼬지 않은 채 앉아봐라.
발이 바닥에 편안히 닿는 것을 느껴보라. 공동이와 의자를 목적이 누른 것을 느껴보라. 척추를 골반에서 길게 내려 빼고 머리를 목에서 쭉 뻗어보라. 어깨에 힘을 빼고 귀에서 멀어지게 해보라. 몸은 좋은 심호흡을 몇 번 숨을 들이쉬면서 몸을 쭉 펴고 숨을 내쉬면서 몸을 구부려보라. 이제 몸을 움직여서 한쪽 엉덩이를 한 의자에 다른 쪽 엉덩이를 다른 의자에 걸친 채 앉아보라. 자신의 발, 공동뼈, 척추, 목, 머리, 어깨를 확인해보라. 두 개의 의자에 걸터 앉아 있을 때의 신체와 호흡이 어떻게 느껴지는가. 마지막으로 한 개의 의자로 다시 돌아가라. 발과 공동뼈를 바닥과 의자에 단단히 붙여라. 척추와 목을 강하게 길게 내려보라. 당신은 집에 들어왔다. 천천히 호흡하고 몸을 재정리하고 일치감을 느껴보라. 솔직함은 자신에게 진실을 말하는 법을 배우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 다른 사람들이 안전하게 함께 있어주는 동안에 진실을 말해보라. 취직으로 활동은 당신의 진실을 공유하고 같은 치유 작업을 하는 다른 이들로부터 뭔가를 배우는 훌륭한 과정이 될 수가 있다. 지역 모임이나 온라인 모임을 찾아서 당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보라. 모임이 당신에게 맞는지 아닌지 결정하기 전에 최소한 3번의 모임에 참석해라. 우리가 솔직함은 자신에게 진실을 말하는 로빈이 자신의 결혼 생활을 치유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활력징후 훈련 방법. 하루에 몇 번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당신의 신체를 점검하고 자신만의 정서적인 온도를 확인하라.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끼는가? 아니면 차갑고 뻣뻣하게 느끼는가? 내 자신을 살펴보라. 그렇네요. 다섯 번째 수업은 내면의 대본은 다시 쓰일 수가 있다. 내면의 대본은 죄책감과 수치심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진짜 평가가 아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그 안에 갇혀버린 일종의 사고 패턴이다. 살아남은 나 자신은 용서하는 데 수십 년이 걸렸다. 나는 1969년 대학교 졸업하고 42세였고 세 아이의 엄마이자 이민자였다. 영어를 새로 배우고 학교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와 자원이 필요했다. 게다가 나는 우등으로 졸업할 예정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졸업식에 가지 않았다. 너무 수치스러웠다. 많은 다른 생존자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전쟁이 끝난 후에 계속 주체하기 힘든 책임감에 시달렸다. 마그다 언니와 내가 강제성소에 해방된 이후로 24년이라는 세월을 흘렸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왜 나는 살아남았는데 내 부모님과 조부모님과 600만 명의 다른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성취를 기념하는 행사조차도 나 자신이 기쁨을 누릴 가치가 없는 하자품이고 모든 나쁜 일은 내 잘못이고 모두가 내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머지않아 다 알게 되리라는 나의 확신에 모든 게 더럽혀져 버렸다. 죄책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탓하고 어떤 일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믿을 때 생긴다. 죄책감은 회한과 구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회한은 우리가 저지른 해로운 실수나 잘못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다. 회한은 비탄에 더 가깝다. 이는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과거를 돌이키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그 사실에 대해서 슬픔을 느끼도록 허용하는 일이다. 우리는 회한을 느끼면서 동시에 자신이 겪은 모든 일 그리고 자신이 내린 모든 선택이 자신을 오늘날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하지만 죄책감은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든다. 죄책감은 수치심에 뿌리를 두고 있다. 나는 가치가 없으라고 믿는 것이다. 자신이 충분하지 않고 어떤 것도 큰 의미가 없다고 믿는 것이다. 우리는 삶이 우리에게 건네는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항상 선택할 수가 있다. 수치심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수치심 메시지를 매우 어릴 적에 접한다. 내 맞손주인 어린이는 초등학교에 다닐 때 재능이 있고 적절한 아이들을 위한 학급에서 편성되었다. 린지는 담임교사의 말을 마음에 새겼다. 린지는 자신이 그 학급에 속할 만큼 유능하지 않고 그것이 자신이 있는 자리가 아니고 자신은 자격이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린지는 그 학급에서 나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나는 린지에게 담임교사가 자신을 교정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고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 주었다. 결국 렌지는 그 학급에 남았다. 나의 수치 메시지 역시 매우 일찍 찾아왔다. 나는 3살 때에 의학시술을 받다가 잘못되어서 한쪽 눈이 사시가 되었다. 사시를 교정하는 소주를 받기 전에 내 언니들은 다음과 같이 못된 노래를 부르고 원했다. 넌 너무 못생겼어. 넌 너무 못생겼어. 절대 남편을 못 만날 거야. 심지어 엄마조차 이렇게 말하곤 했다. 얼굴이 안 예쁜데 머리라도 좋아서 다행이야. 이 메시지들은 힘겹고 떨쳐버리기 어려웠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문제는 자식들이 내게 무슨 말을 했는지가 아니었다. 문제는 내가 그 말을 믿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내가 그 말을 믿었다는 것, 그리고 계속 그 말을 믿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도움을 드리고 내 가족을 행복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거기는 말이야 너는 내게 일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주었다. 충분히 잘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지만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나는 내가 실패했다는 메시지를 말이야 내가 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바로 내가 보낸 것이었다. 내가 손상을 입었다는 신념에 대응하기 위해 나는 완벽함으로 얻으려고 노력했다. 근본적으로 죄책감과 수치심은 외부에서 생겨나지 않는다. 죄책감과 수치심은 내면에서 생기고 많은 내담자는 고통스러운 이혼이나 이별을 겪을 때 심리치료를 받으러 내게 온다. 심리치료사로서의 일을 하셨네. 그러므로 당신이 만들어내는 의미를 선택하기 바란다. 내가 강연을 할 때면은 기립박수 받고 수많은 사람이 강연 후에 내 주위에 몰려와 눈물을 응성이며 감사를 표한다. 선생님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나를 악수를 나누고서 이렇게 말한다. 강연 매우 좋았어요. 하지만 나는 어떻게 대응할지 선택할 수 있다. 나는 불안의 나락으로 떨어지며 생각할 수 있고 이런 내가 뭘 잘못했지? 혹은 나는 비평은 나 자신보다도 비평하는 사람과 더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수치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평가가 우리를 규정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말할지 선택할 수 있다. 하루를 하루에서 당신이 자신과 나누는 자기 대화에 기울여 보라. 미셸에게 가는 한 아주 어릴 때부터 길거리에서 미셸을 우연히 만나는 사람이 항상 이렇게 말했다. 너와 함께 있을 수 있으면 무엇이라도 해주겠어.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하고 달래고 순응하는 방식으로 남편의 집에 반응하고 결국 자신이 성인으로서 가진 힘을 포기하고 남편에게 모든 의사결정을 맡겨버린다. 미셸은 심리치료를 시작할 무렵에 고질적인 섭씨 장애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녀가 도움을 볼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은 그 의식적이 아니었다. 결혼 생활 속에 문제들이었다. 미셸의 남편은 늘 오만하고 불친절했고 미셸은 잔뜩 화가 난 아빠와 함께 거기에 질린 어린아이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미셸은 자신이 무력한 어린아이가 아닌 강하고 성공한 중년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남편에게 맞서는 것을 두려워했다. 남편의 분노 폭발이 아이들을 위협하기 시작하자 미셸은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신을 옹호하는 법을 배우는 일은 자신이 가진 강렬한 소침을 열어젖혀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굶주리는 방법을 통해서 애써 눌러왔던 모든 고통에 직면해야 했다. 미셸이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하자 그녀가 항만에 정복해놓던 모든 트라우마와 감정들이 헬처럼 겉을 수 없이 밀어닥쳤다. 어린 시절 겪었던 성적인 학대, 오만하고 정서적으로 냉담했던 엄마, 구타로 처벌을 했던 부모, 더 심하게는 유령 취급 등등. 저는 제게 관심이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항상 매달렸어요. 저를 가지고 제 말을 들어주고 진짜 저를 받아들인다는 느끼는 사람들 말이에요. 잊지 말기 바란다. 당신이 절대 잃지 않을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뿐이다. 당신은 소중히 여겨주고 싶어서 안절부절 못하며 바깥을 들여다보는 수 있다. 혹은 당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울 수도 있다.
심리치료를 시작하고 3년이 지나고 미셸은 엄청나게 발전했다. 미셸은 이제 건강한 음식을 건강한 비율로 먹는다. 더는 과도하게 운동하지 않는다. 남의 비판이 상처가 된다 싶으면 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마음 챙김 명상 기법을 이용해서 신체에 나타나는 공포들을 이완시킨다. 그리고 미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치심을 해방해 주려고 결국 노력하고 있다. 이 수치심은 세 가지 유해한 사고 패턴으로 나타난다. 내 잘못이야. 나는 그걸 누릴 자격이 없어. 더 나쁠 수도 있었어. 이 정도에서 정말 다행이야. 미셸이 내게 말했다. 저는 끊임없이 생각해요. 왜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지? 이성적으로 제게 일어났던 일들이 제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의 일부는 여전히 그 사실을 진심으로 믿기 어려워해요. 만약 자신의 사고를 통제할 수 싶다면 일단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라. 미셸이 8살 때 성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시작되면서 미셸의 유년기는 끝이 났다. 이 시기는 우리의 전두엽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시기이고 이때부터 우리는 논리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많은 것을 이해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때로는 우리는 자신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들, 자신이 일으키거나 선택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통제감을 얻기 위해 죄책감을 키우기도 한다. 학대에 대해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말아요. 그리고 친절을 베풀기 시작하세요. 어떤 화살을 쏟을지 생각하세요. 내가 말했다. 친절이요? 미셸이 낮은 소리로 웃으며 대답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일은 아주 쉬워요. 하지만 저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일은 너무 힘들어요. 어느 정도? 저는 제가 인생 안에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내가 저를 고원했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라고 허용. 나는 내 자신의 즐거움을 허용한다라고 말하세요. 미셸이 울기 시작했다. 당신의 힘을 되찾으세요. 미셸은 채소와 방식을 사용하며 자기 자신에게 상황이 훨씬 더 나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미셸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없애라고 말했다. 그래서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벗어나기 위한 핵심은 해냈다. 만약에 당신이 자신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분노하거나 비난하고 있다면 당신 자신이 매우 작아졌다고 한번 상상해보라. 나는 실수를 저질러서 하지만 그 사실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 것은 아니야. 나의 행동은 나의 존재의 전부가 아니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전정동원의 척추뼈가 부러진 이후로 나의 호흡은 매우 제한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틈날 때마다 자신의 안으로 들어가서 나의 호흡과 나의 폐에게 인사하는 것을 즐긴다. 당신의 취약한 부분을 발견한 후 그것을 전적으로 사랑해 주어라. 관심을 기울이면 더 강해진다. 하루 시간을 내어서 당신의 자기 대화를 기울여봐라. 나는 무엇을 해야 해? 나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만 해? 등등으로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런다는 말하라. 사랑해. 미소 짓고 사랑해.